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 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 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 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 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새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의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트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황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구독하다 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어려서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뒤 보육원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엔 어떻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좋은 계기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이 되었습니다.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친딸 그 이상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네요.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제부터 아줌마 아저씨가 우리 나리 엄마 아빠야. 알겠지?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럼 저 이제 아줌마 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불고기도 많고 잡채도 주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나리가 먹고 싶은 거면 이 아빠랑 엄마가 뭐든 다 해주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달라는 것도 다 사줄 거야, 이제. 우와, 신난다. 저 그럼 아줌마 아저씨 따를래요. 원장 선생님, 저 이제 이 아저씨 아줌마네 가서 사는 거래요. 나리 이제 다른 집 가서 살아도 선생님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착한 나리 가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렴. 절 입양해 주신 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조그만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그래도 털을 잘 잡은 덕분인지 동네에서는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는 순댓국집이었죠.
집이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 하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입양이 돼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름도 바꾸게 되었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몸소 느끼며 살았어요. 어느 날 어느 여자애들이 다 그렇듯 자연스레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길로 전 피아노에 매료되어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예체능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의 정석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예중 예고를 지나 음대까지 진학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피아노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는 아빠가 많이 태워다 주셨어요. 집에서 학교가 멀었기 때문이죠. 정말 친딸만큼 귀하게 자랐네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 날고 긴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지만 한평생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전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죠. 저와 같은 한국인이고 유학생이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유학을 한 친구여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모습에 빠져버렸죠. 한국인을 여기서 만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종종 보긴 했지만 거의 말이 통하지 않았거든. 넌 진짜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국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오빠의 마인드는 진짜 긍정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아. 너야말로 진짜 부모님한테 사랑을 엄청 받은 게 느껴져. 긍정 에너지가 와닿는달까? 내가 긍정적인 친구를 좋아하거든. 진짜? 고마워. 사실 우리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육원에서 날 입양하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셨거든. 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날 입양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정도로 늘 잘해주셨거든. 덕분에 긍정적인 성격도 갖게 되었고. 와, 진짜 놀라운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었거든. 나 이 사실 처음 말해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아, 정말? 아, 진짜 그러네. 나도 한국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얘기야. 이게 통했나 봐. 오빠한테 술술 말하게 되네. 입양 시기도 비슷해. 나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입양되었어.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형이랑 차별 없이 키워주셨거든. 오히려 형이 더 구박을 많이 받을 때도 많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셨으니까. 그러게, 진짜 훌륭하시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하는데 항상 고생시켜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래도 부모님은 너 덕분에 엄청 많이 웃으실 거야. 너 하나로 인해 집 분위기도 달라졌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입양아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쁨 또한 컸네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 진짜 부모님 사랑 엄청 받고 자랐거든. 오빠도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우린 운명인가 봐.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여기 유학 온 것도, 네가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진짜 인연 같아.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저의 독일 생활은 행복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희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꼭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남자친구도 곧 졸업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먼저 들어온 저는 이제 졸업을 하였어요. 여건이 되면 유학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릴 수가 없기에 취업처를 알아봐야 했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늘 상위권 성적만을 유지하였지만 유학 생활 동안 교환학생이 전부인 저를 오라는 곳은 많이 없었죠. 전 그렇게 간간히 입시학생들 레슨을 봐주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입시학생들을 봐주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많이 느꼈네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좋은 예고에 붙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을 보며 피아니스트가 아닌 지도자의 꿈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만남이 이어졌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남자친구도 멋있었지만 한국에서 회사원이 된 남자친구도 제 눈에 너무 멋있었네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솔메이트 같은 존재였기에 바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미룰 것도 없었죠.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같아. 우리 결혼하자, 지혜야. 내가 잘해줄게. 너무 고마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오빠한테 정말 잘할 거야. 오빠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먼저 뵙게 되었죠. 부모님은 예상대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너무 꿈만 같네. 원칠하고 아주 인상도 좋고 반가워요. 임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빠르나? 우리 지혜가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됐다니. 예, 아버님,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지혜가 훌륭하게 자란 게 부모님을 뵈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다니. 아무쪼록 우리 지혜한테 잘해줘요.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바랄 게 없어요. 네, 믿고 맡겨만 주세요. 지혜 눈에 눈물 내는 일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화기애애한 부모님과의 식사가 끝나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후 그 다음 주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일은 처음이라 너무 떨렸죠. 하지만 멋지게 자란 남자친구를 보면서 걱정은 넣어두자라고 생각했네요. 그것이 저의 방심이었지만요. 너무 떨린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 싫어하시진 않으시겠지? 혹시나 해서 걱정되네. 아무래도 입양아인 것도 걸리고. 에이, 걱정할 것도 많다. 나도 입양아인데 뭐 부모님도 나 차별 없이 키우셨고 입양에 대해 편견 있으시진 않아.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꼭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머님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어? 선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밥 한 번 먹는 건데 뭘 부담되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너 하던 대로 하면 아마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응원 덕분인지 긴장감은 조금 사라진 채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가득이었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채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재혁 씨한테 아버님,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리 천천히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밥을 먹고 분위기는 하하호호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 후로 살얼음판이 되었네요. 그럼 아버지, 어머님은 뭐 하시나?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궁금하군. 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어려서부터 장사하시면서 제 뒷바라지 다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아, 무슨 장사요? 시장? 우리 재혁이가 이런 얘긴 도통 안 해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럼 시장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아, 네. 순댓국집 하세요. 어려서부터 하셨던 거라 단골들도 많으시고 시장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키워주신 거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표정이 돌변할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아,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겠네요. 아가씨, 잘 돌아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 재혁아, 우리 간다. 이따 집에서 보자. 예비 시아버진 헛기침을 하시곤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을 하시곤 두 분이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문을 나가셨죠. 순간 제가 어안이 벙벙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무렵 남자친구는 곤란하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댓국 장사하는 게 크게 흠잡힐 일인가요? 정말 기가 막혔죠. 아, 지혜야. 아, 미안해. 부모님이 그냥 괜한 편견 때문에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집에 가서 잘 설명할게. 너무 놀라지 마. 무슨 설명? 아니, 이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죄 지은 거 아니잖아. 이게 설명까지 필요해? 아,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아마도 그냥 자그마한 회사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나 봐. 그게 무슨 상관인데. 회사 운영하는 집딸은 되고 순댓국집 운영하는 집딸은 안 되고? 자기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미안하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아니, 연락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무시한 사람들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가 막혀. 나 갈게.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그 길로 전 식당을 빠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평생 내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받기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줄 순 없었기 때문이죠.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보니 정말 허탈했죠. 그렇게 전 일만 하며 보냈어요. 이별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학생들 레슨을 무리하게 잡고 일만 했네요.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도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자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정말 면목이 없었네요. 지혜야,
아니,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제육군네 부모님이랑 만나서 밥도 먹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뭐 그렇지. 결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야지. 엄마는 걱정 마.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육군이 너 속상하게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부모님이 좀 그래 하시니? 아니, 무슨 절대 아니지. 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날 곱게 키워줬는데 안 그래? 걱정 마요. 엄마 아빠에게 차마 순댓국집 딸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둘의 문제라고만 애둘러 말을 했죠. 하지만 눈치 빠른 엄마는 분명 그 집 부모님께 인사를 간 뒤부터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연락이 왔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학원에 찾아오고 저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했어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너한테 굴었던 거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줘. 그때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난 우리 부모님 상처 줄 수 없고 그런 집에 시집 갈 수 없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시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어. 나도 힘들어.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원망해. 나한테 그렇게 모욕 주신 대가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모질게 뒤돌아갔네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모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대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확실히 설득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모욕을 주시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츰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좋아하셨고요. 다시 만나게 되니 더욱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자주 가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넌 아주 뻔질나게 이 집을 들락날락 하는구나. 재혁이 형 공무원 준비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시끄럽게 말이야. 어려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유,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재혁이 아니었으면 말도 안 섞었다 아주. 격 떨어져 정말. 에휴. 아, 죄송해요. 이제 밖에서 만나든지 할게요. 공부하시는지 깜빡했어요. 재혁 씨가 잠깐 집에서 보자고 해서. 너네 아빠 엄마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너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고? 아니면 보육원에서도 안 가르쳐줬니? 기본 매너. 늘 저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남자친구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상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순댓국집이라서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본인 아들도 입양아 출신이지만 본인들은 교육자이니 어려서부터 잘 키웠다 이거죠. 너무 모순이었어요. 본인들은 입양을 해도 잘 키우고 식당하는 부모님들은 못 키운다는 그런 고정관념. 간간히 집에 가면 남자친구의 형님과도 마주쳤지만 딱히 대화는 없었고요. 간혹 형님이 절 빤히 쳐다보고 하셨지만 공무원 준비를 집에서 오래 하다 보니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네요.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형은 부모님들의 친자식이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아 지금 졸업 후 계속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집이 부유하여 언젠간 시업에 붙으면 된다는 마인드라고 했고요. 참 속으로 한심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할 수 있는지 싶었거든요. 기분은 너무 나빴지만 철저히 남자친구만을 위해 참았어요. 한편으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같이 남자친구도 입양하여 키웠으니 내심 속으로는 인품이 훌륭하실 거다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차마 부모님께는 부모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를 안 좋아하신다고 말하지 못했네요. 부모님은 제가 그 집에서 사랑받는 줄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준비해오라는 예단이 무리가 많이 갔지만 저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돈도 모아둔 상태였고 학원이 입소문을 타 잘 되고 있었기에 예단을 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형과 같이 셋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며 말이죠. 항상 남자친구 집에만 가면 형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친해질 기회가 될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형과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대화를 해본다니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 재혁 오빠가 자리 만들어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냥 뭐, 오빠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재훈 씨라고 해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아, 그래. 그냥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겠다. 나한테도 오빠라고 하니까. 어때, 지혜야? 괜찮지? 괜찮지 그럼. 네, 그럼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도 재혁 오빠랑 되게 우애가 좋아 보이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네, 뭐, 재혁이가 저희 집에 온 후로 집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전엔 좀 우울하고, 뭐랄까, 하여튼 그랬었어요. 재혁이가 은인이죠. 부모님도 재혁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밝은 지혜씨 만나서 더 좋고요. 의외로 남자친구의 형은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방 안에서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다 틀렸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왼손잡이라 더 신기했어요. 왼손잡이세요? 저도 왼손잡인데 어렸을 땐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젠 편하게 왼손으로 잡아요. 아, 저던데. 신기하네요. 아, 지혜씨도 재혁이랑 마찬가지로 입양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특별히 숨길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친부모님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입양이 되는지 그런 과정 있나요? 에이, 형. 아이, 무슨 그런 일을 꼬치꼬치 묻고 그래. 아무리 동생이 입양하라고 하지만 너무 편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나는.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보육원이고, 그리고 입양된 거거든요. 그 전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그게 참 의문이긴 하죠. 참 바보 같죠? 중요한 얘긴데 기억이 안 나다니.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별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과 함께 밥을 먹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뭔가 살짝 묘한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음으로 많이 대화를 해본 것도 신기했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나 보다 싶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곧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그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신뢰를 범해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신신당부를 하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역시 변하진 않았어요. 본인들이 교육자라고 해서 순댓국 장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께서 먼저 식당에 들어가셨고 전 따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전 식당 마당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멘붕이었네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오셨어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버님 옷차림이랑 어머님 옷차림이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비 시부모님의 옷차림은 가관이었죠. 어머님은 등산복에, 아버님은 조기축구의 유니폼을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고 때 빼고 광내고 제가 옷도 마련해드리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뭐 대단한 집이라고 가져 입고 오냐? 그냥 편하게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안 그러냐? 아마 그쪽 박간양마들도 이게 더 편하실 테고.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지혜네 부모님은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꼭 이러셔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원래 그런가요? 재혁이 너 아주 채만 나고 편했어. 말대꾸 한번 하지도 않던 착한 우리 아들이 쟤 만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차라리 이 결혼 죽어도 못 시킨다고 하시지. 꼭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모욕을 주셔야만 하나요?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셨고 저희 아빠 엄마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지혜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운동하시나 봐요. 건강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데요? 애써 운동복 차림에 대해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아파졌죠. 과연 제가 엄마 아빠에게 입양이 되고 효도를 한 적이나 있나 싶을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매번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네요. 그렇게 눈물을 참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편하게 왔습니다. 그냥 밥 한 번 먹는 자리인데 빼볼 필요 있나요? 그럼 앉으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렇죠, 뭐. 편한 게 좋죠. 그럼 애들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두신 날짜 있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날짜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3, 4년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은 결혼시킬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지혜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대못을 받고 말았죠.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네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뭐라도 되세요? 아니, 뭐가 돼도 그렇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저도 안 하네요, 이 결혼. 지혜야, 진정해. 사돈어른 말씀 먼저 잘 들어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니? 어른들 앞에서 너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예비 시숙이 상견례장에 늦게나마 도착을 했죠. 저희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시숙 한마디에 모두 다 조용해지고 전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빠, 엄마, 지혜, 내 동생 날이에요. 임날이. 처음 볼 때부터 익숙하다 했어요. 내가 지금 날이네 보육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때 장흥역에서 온 거 맞대요. 저랑 똑같이 왼손잡이. 그리고 어려서 우리 둘이 놀 때 흉터 남은 손바닥 상처까지 날이에요, 엄마. 순간 정적이 흘렀죠. 시숙의 말을 끝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 여동생이 지혜라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나리를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몰랐다고? 너 정말 임나리 맞아? 아이고, 내 딸을 내가 이제야 찾는다니.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냐 도대체? 미안해, 나리야.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니, 용서해 주렴, 제발. 나리는 입양되기 전 제 이름이에요. 성은 기억 안 나고요. 엄마 아빠한테 입양되면서 이름은 개명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뇨. 저희 부모님은 여기 있는 두 분이세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아이고, 나리야. 우리 나리, 내 딸, 내가 이제서야 찾는구나. 여한이 없어. 아유, 심장이.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만을 남기고 쓰러지셨고 놀란 시어머니 또한 시아버지를 부축하다 같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바로 실려갔지만 두 분은 어이없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전부터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을 앓고 계신 남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심장혈관이 확장되어 뇌까지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쉽게 돌아가시는 병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심근경색이 있으셨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허망했죠. 그렇게 찾고 찾은 딸, 눈앞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못을 박았다니. 너무 놀랬지만 저희 부모님이 먼저였기에 부모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시숙에게 듣기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의 친아빠, 친엄마가 맞더군요. 시숙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99% 일치했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친딸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며 인신공격을 한 사람들이 나의 친부모라니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충격을 세게 받으셨고요.
시숙은 저에게 아빠, 엄마가 저를 엄청 찾으시고 저를 잃어버린 뒤 집안은 웃음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우울증이 날로 극심해져 제가 어디 가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친아들같이 키울 재혁 씨를 입양해 저를 키우듯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딜 가서도 예쁨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눈앞에 일어난 사실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와는 고민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희 친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시나마 저희 양부모님이 상처를 입으셨을까 또 한 번 부모님께 죄스러웠네요. 그리고 전 친부모님의 장례에 가진 않았고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희 친부모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얼떨떨하고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던 분들이라 애초에 마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절 왜 잃어버리셨을까 하는 원망도 들었고요. 전의 일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상처 주신 마음 그대로 제가 대갚음했다고 생각했네요. 지금은 마음 정리를 많이 했고 그나마 이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 언제까지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딸이 되고 싶고 그때 파혼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시숙과도 만나지 않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 친오빠는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네요. 무슨 운명에 이끌리든 만난 남자의 양부모님이 저의 친부모님이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문득 가슴에 사무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내심 집안 형편으로 저울질하는 분들이 나의 친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면 못 견딜 정도로 화도 나네요. 이렇게 인품 훌륭하신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이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쯤 저희 부모님께 모든 걸 다 갚으며 살 날이 올까요? 그날까지 전 열심히 살 거고 저희 엄마 아빠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